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 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제가 코로나 격리 때문에 2주 동안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나왔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때문에 일단 저만 마스크를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났습니다. 흥행 속에 끝났는데요. 이 윤석열 후보 체제로 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선 가운데 2030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쇄신 이미지 이런 걸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역할 어떤 전략을 짜고 나갈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요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는 남자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억지를 부려서 모셨습니다. 예. 오늘 다른 그 조선일보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네. 사실 요청이 왔었는데 네. 우리 배 의원님과 강 기자님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방송이라서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15년 전에 16년 전일까요?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유학생이던 시절에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참 범상치 않은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6년 지나서 이렇게 야당 대표가 되어서 다시 인터뷰를 하게 돼서 하여튼 너무나 저로서도 감회가 깊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하버드 방문해가지고 제가 안내하고 예.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그 뒤에 한 6, 7년 뒤에 제가 비대위원이 됐는데 네. 그렇죠. 강 기자님은 기억해 주시는데 그때 박 대통령님은 절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아 그때 그분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알아서 영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박 대통령이 워낙 많은 분을 만나셨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있을 때 한국인 학생회장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유학생 회장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 안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참 강 기자님 만나 뵌 것도 그때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야. 네. 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죠. 이제 후보와 이제 회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뭐 뭔가 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던 시절에 약간 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들 저 관계가 괜찮을까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 대표하고 대선 후보의 관계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요? 뭐 사실 윤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경선 후보들 네. 그 4강에 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기적으로 후보들을 접촉해가지고 항상 의견을 청취하고 때로는 비공개로 만나기도 하고요. 네. 그랬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긴밀한 소통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고 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초기에 그 경선 캠프에서 2030 공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좀 섣부른 시도들을 하다가 오히려 네.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이러면서 맞아요. 가는 그 영상 같은 것들. 네. 누가 봐도 기획은 선이지만은 접근 방식은 올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본선에서는 전혀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 아하.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젊은 세대에 대해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인물을 다급하게 하려고 했을 때 역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이제. 네네. 근데 이제 지난번 회동 때도 그렇고 이번에 회동 때도 그렇고 유리창이 혼이 다 보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치맥을 했고 이번에 이제 도시락 회동을 했는데 네. 사실은 보통 이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만나면 사실 밀실에서 만나잖아요. 네, 보통은 예, 예.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 독대를 한다 그러는데 네. 물론 이번에도 대화는 두 분이 했지만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모습을. 네. 근데 왜 이런 자리를 택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난번에 윤 후보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 또 우리 당에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 건대 입구에서 치맥 회동을 하면서 이제 초기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있어가지고 미디어 선거가 워낙 중요한데 어떻게 구도가 잡히고 어떻게 영상이 잡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건대 입구에서도 보면은 사실 윤 후보가 신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픈된 자리에서 카메라가 그렇죠. 아마 다 되게 들여다보고 있는 어색했을 상황 거예요. 속에서 네.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건대 입구 때 보면 중간중간 제가 윤 후보한테 밖에 사람들이 이제 한번 좀 궁금해할 타이밍이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같이 이렇게 손 흔들고 이러면 막 환호하고 이러면 윤 후보가 그때 신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도 제가 설명했는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 정치인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대중 정치인에 이르지 못한 말 그대로 뭐 여의도 정치에서만 의미가 네, 있는 네.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중 정치인의 잣대는요. 가서 손 흔들었을 때 와 하면은 대중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아, 그죠. 팬덤이 있다. 팬덤이 있고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죠. 그랬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음.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대중 정치인의 자격 또는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이 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당에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경선을 뛰었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런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 그렇네요. 정치적으로 훌륭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저한테 대중 정치인으로 당연히 가장 각인이 되어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아, 어딜 그렇죠. 가든지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죠. 줄을 이었고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요. 그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은 그걸 최대한 강화시키는 게 전략에서 그렇죠. 예, 네. 좋은 겁니다. 네, 그렇죠.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아, 기본적으로 이분을 만나보기만 해도 좋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 많을 때는 그걸 극대화하는 게 좋은 거고 대중 노출을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강화하고 어. 이게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거라고 저희가 건대 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홍대 그렇죠. 그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사람을 모으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강화시키는 게 좋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제 그걸 장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 보통 어떻게 하면 군중을 모아놓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연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아. 대표적인 게 그게 행사 참석형 아, 유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 전통적인 단체가 사람들이죠. 뭐 여성 단체 아니면 무슨 뭐 상공인 단체에서 1,000명씩 모아놓으면은 네. 가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의외로 선거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 자기가 모아야 된다. 그렇죠. 미리 모여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윤 후보는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러고. 아,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신 윤 후보한테 거군요.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메시지도 중요하고 언론 인터뷰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반대로 뭐 축산이 이런 일정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대중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나가자. 저랑도 만약에 시간 있으면은 저녁에 제가 건대 입구로 처음에 잡았던 거는 강북 안 가보셨죠? 제가 이랬어요. 윤 후보한테? 윤 후보가 물론 원래 집은 서대문이고 해가지고 네. 강북을 또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이 집이 서초동이고 지금 그리고 검사한 이후에는 거의 안 가봤을 거예요. 서초동 네. 대검찰청이면 걸어서도 출근할 수 있는 네, 거리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일도 바쁘고 그랬을 테니까 강북 정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윤 후보한테 강북 정서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원래 강북 출신이니까 네. 건대 입구 처음 가보자. 아, 그다음에 그죠. 제가 그때 건대 입구 나면 다음번에는 우리 성신여대 입구도 가보자. 아하,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네요. 대학로 언제 마지막으로 가봤냐? 아하. 뭐 이런 거. 시립대 앞에 언제쯤 가봤냐? 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선거 유세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그런 것을 유세 장치로 잡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윤 후보가 탈을 깨는 방식으로 틀을 깨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아하.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상의 어떤 그렇죠. 전략이 있었네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거 진짜 아, 잘합니다. 잘하죠. 왜 거기는 오세훈 뭐 시장도 그 원래 옛날에 그 삼양동 진짜 그 강북 정서가 살아있는 분이라 가지고 네네네. 아. 오세훈 시장 굉장히 본인은 그 젠틀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으면서도 또 그런데 갖다 놔도 되게 또 그렇죠. 어울리더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윤 후보도 그런 면이 강화되면은 굉장히 또 지지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윤 후보가 전번에도 우리 후보 대표님이랑 그 치매 갈 때도 보면 맥주를 주로 많이 마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도시락을 굉장히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대중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아직도 자기의 본연의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자연스럽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윤 후보가 이제 그 공간 자체의 생산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강북 사람으로서 가끔 이제 청담동이나 이런 데 약속에서 가보면은 약간 정서적으로 그렇죠. 좀 괴리 다르죠. 느끼거든요. 네, 달라요. 저도 뭐 맞아요.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네. 모임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상계동 사람의 아마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최대 유흥가는 노원역 수유역 정도. 그러니까 그 정서가 이제 살아 있거든요. 아직 약간 이게 그 서울로 하면 변두리 정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는 굉장히 티가 납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네. 노출되면. 네, 이번에 네. 이 만나셔서 비단 주머니 2개 주셨는데 원래는 3개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2개 안에 뭐가 들어있던 건가요? 다들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제가 뭐 전략 전술이 담겼냐, 아니면 사람 뭐 리스트가 담겼냐, 뭐였습니까? 2개 안에요. 제가 여기서 공개하는데 신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지. 그 사실 뭐냐면은 그 네.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네. 제가 이제 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가지고 또는 윤 후보가 아니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네. 돕기 위해 가지고 당내에 이미 저희가 예산과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미 윤 후보에게
그 자리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는 다 얘기 했고. 다 했고 음. 그 다음에 윤 후보가 이제 우리 회의에 처음 왔을 때 네. 그냥 실물로 그냥 기념품을 가져가실래요 하면서 2개 놔준 거예요. 아, 그 안에는 별건 없었다. 근데 미리 다 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네. 그걸 고민하면서 그 안에 USB 형태로 담아서 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아. 내용은 어차피 이제 후보가 다 어차피 전날 받았으니까 네. 예, 그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신문지 넣어가지고 근데 만들어가지고 원래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무슨 첫 번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 분홍색을 글쎄요. 열고 두 번째 그 어려움을 만났을 두 개만 준 게 때 이제 세 번째를 2주치 정도 이주치만. 의미가 있는 건데 실제로 네. 저는 윤 후보도 그때 저한테 이제 설명을 들으면 좀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가지고 윤 후보도 이제 선거를 유권자로서 바라보던 것과 본인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후보로서 보는 관점이 다를 텐데 굉장히 세세한 어떤 지점까지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중에 하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후보님한테 뭔가 질문지를 던지고 본인이 채워오라 이런 주문도 하셨다는 소문을 엄청 들었어요. 제가 문제 냈다고. 문제 냈다고. 문제 낸 건 아니고요. 그게 네. 이제 제가 뭐 어떤 종이를 주고 좀 작성해오라고 해가지고 아, 예. 그것 문제 때문에 4개인가 후보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이제 그걸 이제 사실 뭔지 밝히기는 아직 힘들고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으로 다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후보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다 작성을 못 하겠다 그럴 정도가 어렵게 느껴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후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아. 바쁜 일정도 시간 쪼개가지고 아. 오늘 저에게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 세세하게 알려줬다고 하는 그 예. 윤 후보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만 공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네.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은 유세차를 2030에게 올리는 기획, 우경선 그렇죠. 유세차 올라가는 음. 기획 같은 것이 선거에 큰 어떤 2030의 정치 참여에 있어서 큰 그렇죠. 계기가 됐죠. 전환점이 됐던 맞아요. 것처럼 네. 그런 게 한 1, 20개 준비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수준의 레벨의 것이. 청년들만 2030을 마음을 잡는 방법 뭐 이런 그리고 것들이군요. 그 1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소위 당에서 준비한 그런 모든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비단 주머니 1, 비단 주머니 2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할 텐데요. 아하. 1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선거를 치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의 불합리한 공격에 대한 방어적 그 아.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아마 그렇군요. 공개할 텐데 정당사상 최초일 겁니다. 아마 재밌을 거고요. 글쎄 네거티브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거네요. 일종의. 요즘 당내에서 이 사무처 당직자들도 네. 저를 놀린답시고 요즘 보고서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네. 그 딱 방에 들어가지고 대표님 비단 주머니 1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모든 게 비단 주머니에 통하는군요. 비단 주머니 2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이게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네. 나름대로 코드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랬네요. 야, 이 비단 주머니 대표가 되셨네요. 네.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표님이 홍준표 후보하고는 그 정서적으로 가까운 어떤 그 모습이 보였는데 윤석열 후보하고는 뭔가 좀 코드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뭔가 삐그덕거린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 실제 그랬나요? 그거는요. 그 네. 원래 사람의 관계라는요. 거는요. 그 둘 간의 관계보다 그 둘을 서로 상호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그렇긴 있다. 하죠. 저는 이렇게 예. 보고 제가 지금 와서 공개해 드릴까요? 윤 후보를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봤는데 네. 처음 만난 날 제가 윤 후보한테 그랬어요. 그때 우리 당 입당하기 전인데 네, 그렇죠. 아마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신다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 엄청나게 그 주변에서 네. 고비 때마다 굉장히 서로 음해하는 얘기를 많이 할 거다. 네.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 자주 들으실 게 유튜브 세계관에 따르면은 그 네. 보수 유튜브 세계관에 따르면은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네. 세상은 항상 막 유승민과 김무성이 지배하고 있고 아. 김종인이 막 항상 모든 음모를 꾸며가지고 네. 당을 장악하고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며칠 전에 유근일 칼럼을 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네. 사실 그분 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그 안에도 보면은 내용이 그거였어요. 유승민과 이준석의 당을 이제 탈피해야 된다 이러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세계관을 저는 이 사실 제도권 언론인이 그걸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예. 그래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이제 그 유튜브 세계관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에 소비되는 그런 네. 담론 같은 것들을 실제로 후보한테도 많이 투영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아하. 근데 제가 후보랑 그때 이제 입당하지도 않은 후보랑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거는
제가 적어도 어떤 선거에 있어가지고 공정성을 저버리고 당을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다. 제가 인사에 있어서 그러고 당 대표가 된 뒤로부터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무리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고 가시라. 네. 예, 그렇게 얘기했고 실제 후보도 그 부분에서 상당한 신뢰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 그래 저라고 그래가지고 캠프에서 그 이런저런 얘기 많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사실 캠프에서요 자기들끼리 회의한다고 하면다가 이준석 욕 나오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바로 또 보고합니다. 또 안에 있는 사람이. 예. 예. 근데 비밀이 없네요. 그때마다 후보가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았기 때문에 아. 지금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후보가 이제 검사 생활도 오래 하고 조직 관리를 잘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그런 알력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서로 모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 본인이 꿰뚫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네, 아무 문제 네.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청년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나름의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에서 별로 그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지 않을 듯한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 그 어떻게 이 대표께서 좀 설득을 하실 건가요? 어떨 모든 건가요? 정치인 선택은 무한 책임하에서 자기가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네.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본인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젊은층의 지지에 대해 가지고 네. 본인도 분석을 하는 과정 중입니다. 아직 예. 예, 네. 본인도 사실 이게 한 달 남짓하는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외부 변수로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피상적으로 봤을 때 저와 윤 후보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제 지지층이 그걸 옮겨갔다고 얘기하는 분도 예, 있고 그렇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홍 후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젊은층 호감을 샀다고 얘기하는 네. 경우도 있고 뭐 그 중에 하나가 꼭 전체 이유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다 여러 복합적인 가지가, 이유겠지만은 예, 홍 대표도 그걸 좀 분석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네. 그래가 나름 이제 뭐홍 대표도 정치인이니까 음. 본인의 그 자산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뭘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아. 네.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홍 대표가 하는 그런 방법론이 네. 당에 있어서 해가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해가 되진 않는다. 그렇게 됐을 때는 홍 대표도 당인으로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홍 대표도 안에서 나름 그런 역할을 모색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당이 잘 되는 방향을 잘 복합해가지고 아.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걸 구상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하고는 요즘 좀 이야기를 좀 해보셨어요? 그 선거 끝난 직후에 제가 홍 대표랑 전화해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이 당에 또 대선에 이 악영향이 갈 정도의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제가 가장 먼저 그 얘기한 게 대표님 자꾸 그 뭐야 그 플랫폼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좀 그 갈등 부추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무슨 창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홍준표 후보 얘기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 탈당론 특히 2030 맞아요. 탈당 얘기가 자꾸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탈당이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또 더 많이 들어온다. 젊은 층이 이런 얘기를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대표님이랑 또 논란도 있고 있는데 자, 이 탈당 2030의 탈당이 홍준표 지지층의 탈당입니까? 아니면은 그 윤석열에 대한 반감 또는 도로 꼰대당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광범위한 거부감 때문입니까? 뭐 어쨌든 경선을 치르고 나면요 굉장히 네. 열성적으로 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하는 행렬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번에 그것을 특이하게 본 게 아니라요. 네. 저는 제가 개입한 시점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그 탈당하는 사람들 4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딱 적실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만약 네. 김재원 최고가 표현하면서 그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선거하면 나오는 탈당 수치다 했으면은 그건 괜찮은데 40명이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니까 실제 뭐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가 보면은 4,500명 단위로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개입한 거고 실제로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2021년 들어가지고 네. 젊은 층에게 지지도가 많이 개선된 다음에 이제 막 젊은 층이 막 1,000명씩 2,000명씩 드나들고 하는 것이 뭐 통상적인 일이다 해가지고 다들 무덤덤해진 거지. 딱 1년 전으로 시계 돌려보잖아요. 그렇죠. 당협위원회 별로요. 청년위원회 구성하라 그러면 벌벌 떨었어요. 당협위원장들이. 한 50대가 청년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0대까지 이제 구성하라 그러면은 네. 막 10명 채우기 힘들어가지고 다들 버버버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 당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막 기본적으로 가만히 모바일 입당으로 막
각 당협별로 500명씩 1000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배불러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굉장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치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이런 거예요. 그 TV조선도 오늘 계속 보도하고 그러던데 네. 입당 탈당 인원을 비교할 때는 책임당원은 당비를 내는 당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 당원 이렇게 다 구분해 가지고 통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 주장하는데 유리한 방식으로 통계를 주장하는데 그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당원 기준으로 보면은 네. 지금 굉장히 순손실이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이 대표가 들어온 이후로 2030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젊어졌어요. 근데 이 이탈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탈이 아주 뭐 대규모는 아니지만, 근데 그걸 위해서 이 대표가 뭔가 역할을 좀 제대로 맡을 생각은 없습니까? 근데 제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롱이 나오는 상태에선 제가 개입해 가지고는 어차피 아하.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조롱이라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2030이 어쨌든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 뭐 누구를 지지했던 안 했든 간에 네. 당에서 본인들의 의사결정 구도가 사실 기성세대의 어쨌든 덩어리 때문에 누리기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당의 희망을 약간 잃은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우 그래도 이번에 여러분 덕분에 선거 흥행할 수 있었고 네. 끝까지 땀을 쥐는 선거였기 때문에 참 고맙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거기다 대놓고 탈당 본인들이 너무 실망해서 탈당 인증하는 사람들한테 저거 40명도 안 되는데 자꾸 큰 것처럼 부각시키는 거다 선동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은 그렇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늘려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탈당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탈당해요 지금 보면. 무슨 아.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조롱이니까 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네. 그 이번에 이제 당원 투표나 그 여론조사의 좀 위력을 보니까 제가 지방선거 때 그 저는 철저하게 상향식 공천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선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 네. 제가 당 대표가 된 위에 조강특위고 뭐고 웬만한 데 있어가지고 인선할 땐 거의 다 경선시켰습니다. 네. 네. 그런 네. 것처럼 저는 상향식 공천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원의 기반을 확대하고 네. 그럼 그 당원이 일반 국민의 비율과 비슷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영남 편중의 문제, 장년층 편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호남도 계속 다니고 젊은층도 확대하고 했던 것인데 이 비율이 이제 역행해서 이제 더 열화되는 건 네. 그 명부의 품질 열화되는 것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상향식 공천을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천 개혁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사실 제가요 당 대표로서 제가 오히려 사심 가득하게 제가 만약에 당 운영할 것 같았으면요, 네. 저는 굉장히 강한 공천관리위원장을 세워가지고 네. 경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잘라라 이런 거 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선의를 왜곡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당원 기반을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조성은 일반 국민과 비슷해져야지만이 이런 당시 민심 그렇죠. 괴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동안에는 중도층 지향, 그다음에 젊은층 청년들까지 끌어들이겠다 했는데 이번 경선 과정을 보면 이 약간 이 5060 그러니까 늙은 당원들, 영남 당원들의 후보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윤석열 후보 청년층 그 소구력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네. 이명박 박근혜 대선 때 그 네. 당시에 경선을 치르면서 아까 그런 어떤 전통적 향수를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가진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당원들에게서 우세하고 민심에선 졌다 이런 평가를 네. 받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한 4,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절치부심하면서 젊은 세대랑 적극적으로 늘려나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도 중도화하기 위해 가지고 김종인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하고 이상돈이라는 진짜 미스터 쓴소리 예. 영입하게 되고 거기다 이제 진짜 27살의 이준석까지 영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본인의 한계점을 잘 아는 사람이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하. 그러니까 알아서 계속 변명만 해대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단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윤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하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홍준표 의원의 최근 행보는 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올 것처럼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약간 뭐랄까 이제 그분이 선거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증명이 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거는 뭐 직설적이고 이제 아니면 전권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
또 좋아하지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종인 위원장은요 네. 후보 대신 메시지 전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네. 제가 이게 참 김종인 위원장이 고령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고령이 심지어 그분은 본인의 고령까지도 무기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 아하. 자,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예. 네. 최근에 하이에나 파리떼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하이에나는요. 그게 동물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제가 윤 후보에게 이제 그때 윤 후보 처음에 이제 경선하면서 조언했던 게 계속 윤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들 중에서 당 대표 들이박아 선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윤 후보가 참 정치 신인이고 신선한 상품인데 그 영화 라이언 킹에 보면은 네. 하이에나들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옆에 그 혼자 돌아다니는 그 어린 라이온 킹 네. 그러니까 심바죠. 심바 옆에 보면은 멧돼지랑 그 미어캣을 옆에 붙여놨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걔네가 이제 정말 발발하게 노래도 부르면서 이렇게 가니까 거기 선해 보여 여기는 악한 무리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누구랑 어울리냐에 따라 사람 인상이 바뀌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하게 니는 하이에나 이런 게 아니라 하이에나 같은 무리가 아니라 네. 그 미어캣이나 멧돼지 같은 그런 발랄한 무리와 어울리라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보통 안 해요. 저는 그게 비유 화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네. 그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요런 사람들보다는 요런 사람들 많이 찾아서 어울려라. 네. 그래야 긍정적인 이미지가 후보된다. 이런 조언의 성격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다 보니까 그 싸가지 프레임이나 이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바로 그냥 제 기준에서는 센 말 박아버리십니다. 그렇죠. 그 파리떼들 이래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말 못하니까. 그 옛날에 나이, 안철수 나이. 대표랑 이렇게 붙을 때도 보면은 그렇죠. 보면은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박아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게 뭐냐면요. 네. 반박을 하는 순간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프레임이 되죠. 네. 나는 파리떼가 아니다 이런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계속 그 파리로 파리떼라는 보이죠. 단어가 네, 같이 네, 다니게 네. 되는 거고요. 저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 그 말밖에 사람들이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 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음. 시작할 때부터 상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으로 좀 곤란한 상황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 편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때 상당히 효과가 크겠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저도 참 회의 장소에 많이 앉아가지고 그분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네.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 이래버려요. 직설적이죠. 그럼 네. 상대가 그걸 딱 들었을 때 나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야 이러기도 좀 그렇고 네. 내가 왜 경제를 아는지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음. 맞은 거에 대해 가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그런 메시지의 네.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 당에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큰 틀에서 이제 좀 그 상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네. 그 자신감 있는 인물이 좀 필요한 것이 네. 단일화 같은 것도요. 네. 지난번에 서울시장 단일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음. 그때 보면은 이제 그 강경 협상론이 이제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이었고 그렇죠. 어떻게든 안철수라는 사람을 구슬리자론이 이제 뭐 주호영 대표도 있고 그렇죠. 김무성 네. 대표도 있고 이재호 네. 대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거강꾼으로 통칭될 수 있는 네. 네. 거간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굉장히 강경 협상이 잘 됐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그 강경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투표율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얻었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 후보가 됐고, 그때 만약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단일화를 내주고 서울시장 내줬다고 한다면은 네. 오늘의 당은 없었을 것이고 당 대표 이준석도 없을 것이고 후보 윤석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전략을 잘 짠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그거 하기 싫거든요. 저도 제가 선거를 치다 보면은 네. 저도 김종인 위원장 못지않게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하면은요 그 세게 상대 들이받으면 싸가지론 따라오고요. 아하. 근데 그거 안 하고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후보 주변에 네. 제가 거강뿐이라 경고하는 사람들만 이제 하는 네. 거죠. 아 그렇죠.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안철수 대표 어쩌면 본인까지도 네. 네. 어느 시점에 안철수 대표가 협상을 제시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제 잘 안 하면은 오만 사람이 자기가 말을 먼저 던질 겁니다. 아. 협상은 시작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 안철수 대표한테 조건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내가 안철수 데리고 왔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그런 거강꾼들이 판치지 않는 판을 만들기 위해 제가 초기에 경고도 했던 것이고 그렇군요.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선거는 큰 흐름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네. 제가 한 가지 또 큰 흐름 얘기해 보자면요.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6월 11일이거든요. 네.
8월 경선 버스 출발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제 의견에 반대한 다른 사람들 뭐였냐면은 10월 출발론 네, 윤석열이 하게 시간을 주자 이거였죠. 그리고 11월 입당 네. 네. 아니면 나중에 최종 단일화 뭐 이런 얘기 네,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격했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음. 무야홍 바람이 불었다 당 안에서 네. 그럼 오늘의 최종 후보는 아마 홍준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선택 하나하나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말쯤에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단일화가 네. 이렇게 그때 추진되었을 때 그때 오세훈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그때 또 안철수라는 사람이 껴가지고 3자 단일화를 하자고 할지 네. 분명히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당은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입장에서요 그런 전략 하나하나를 포석을 둘 때는 네.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해가지고 가는 것이고 네. 제가 당대표로서 가져가는 최고의 안정적인 방법은 윤석열이라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최대어를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 빨리 못 박아놓는 것이 네. 가장 네. 과제다. 음. 그러면 그렇게 가고 그러면은 8월 달까지 조기에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때로는 압박, 때로는 칭찬, 때로는 뭐 옆에서 언론전 여러 가지 방법을 네. 통해 가지고 그분들 어쨌든 빨리 당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작전이었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8월 버스 출발론 얘기했는데 7월 30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간 당 대표 역할은 그런 거라 봅니다. 네. 당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욕 안 먹고 칭찬 소리 들으면서 하려고 할 거 되게 많거든요. 예. 가가지고 당원들한테 맨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배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살기에는 제 인생이 좀 깁니다. 앞으로. 아, 예.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이 캠프에서 이제 파리 때 하이에나 얘기를 했는데 또 어쨌든 이 윤석열 캠프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내정하고 아마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캠프를 새로 꾸려야 되는데 거기 원래 있던 분들 다 쳐낼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고 그 인을 그대로 갈 수 없으니 또 새로운 인물도 영입해야 될 텐데 자 당 캠프 구성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파리 때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듯이 저는 네. 그렇게 경멸적 표현을 잘 네, 못 네, 씁니다. 네, 제가 네. 비유로 하이에나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네. 그거는 이제 미어캣과 데비드 님이 하이에나를 할 수 네. 있어도 제가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저도 이제 대선이나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큰 선거들을 많이 선대위 내에서 봤으니까요. 후보가 냉정해져야 됩니다. 후보는 철저하게 득표 요인과 간표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당대표로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패하면 우리 당은 절단난다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유의미하길 바랍니다. 그 선대위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도요. 왜냐하면요. 선대위라는 조직은요. 제가 지금까지 2012년 캠프도 봤고 2017년에 또 2012년은 대세론 형성된 캠프였죠. 박근혜 대통령 캠프는. 네. 2017년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캠프라는 거는 비관적인 어떤 관점에서 네. 운영된 캠프이기도 했고 예산도 굉장히 타이트했던 캠프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후보는 밖에 돌아나기 시작하면요. 안에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은 일 처리가 어떻게 잘 모릅니다. 그렇죠.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네. 그러면 이제 당 안에서 이 대선이라는 게 보통 나중에 저희가 선관위 회계보고를 하면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럼 그 500억에 대해 가지고 냉정하게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 그 500억이 후보의 지지율 득표를 위해 사용되느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500억 중에 지난 2012년 대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방에 100억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어요? KBS, MBC, SBS는 지상파 방송국에 네. 후보가 가서 10분, 20분 연설하면요. 아, 그렇죠. 아.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22번인가 했습니다. 네. 후보 연설, 지지 연설, 뭐 찬조 연설 이런 것들이 있죠. 한 번에 5억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지금 5억을 써가지고 20분 연설을 하면은 득표율이 얼마 오르느냐? 안 오른다 좀 보거든요. KBS, MBC 연설을 보고 연설을 보니까 저 사람이야. 예, 드디어 예. 내 마음을 정했다. 나는 윤석열을 뽑겠어. 이럴 사람이 있으면 그 유권자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하. 예,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관점을 깨야 되는 게 이번 선거의 그거죠. 안 할 수도 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건 뭐 너무 디테일한 내용을 밝힌 네. 건지 모르겠지만은 종편사에서 보통 드라마를 네. 그 일반적인 진짜 인기 좋은 배우들 써가지고 드라마 만들면 시즌제로 만들면은
15부작, 16부작 이렇게 만들면은 60억, 70억이면 만듭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100억이면요. 윤석열 정책을 홍보하는 네. 진짜 멋진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 시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갑자기 막 멋진 배우가 나와가지고 나는 윤석열 뽑아야겠어. 이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발상의 전환이에요. 선거판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그 KBS, MBC 이런 거 얘기한 거는 물론 저희도 그걸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비용 대비 성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먹방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네. 제품 소개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가장 유튜브에 가보면 IT 제품 소개하는 유튜버들 이런 거 되게 맞아요. 잘하는 친구들 예, 있거든요. 예. 뭐 언박싱 영상이라 보통 하죠. 네. 핸드폰을 사가지고 박스 뜯으면서 장갑 끼고 네. 뜯으면서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게 젊은 세대 정서에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우리 후보의 정책 같은 걸 설명하는 방식 같은 것도 충분히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 아, 완전히 정책 새로운 언박싱. 방식으로. 정책 언박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빅선트로 그 친구들 섭외하는데요. 음. 제가 그 친구들 단가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네. 5억이면은 그런 거 20편, 30편 만듭니다. 아. 제작비까지 다 해가지고. 그 연단 하나 놓고 해가지고 지상방송국 나가서 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희는 철저 이게 어디서 이제 나오는 거냐면은 영화 예전에 보면 머니볼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야구 선수, 야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뉴욕 양키스 같이 네. 이름값과 스타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단을 만들 것이냐, 네. 아니면은 실제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화된 팀을 구할 것이냐, 네. 적은 비용으로. 네. 네. 이거의 문제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대선도 돈 문제가 많이 결켜 있고 저는 가장 효율적으로 돈과 인력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 사람들 다 활동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활동비라는 게 뭐 그 사람들이 월급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진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 대표 내가 이번에 뭐 홍보 잘하는 사람 한 분 데리고 왔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네. 누군데요? 그러면 그분이 말이야 이렇게가 이미지 컨설턴트인데 뭐 최고고 옛날에 네. 대통령 누굴 만들었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옛날에 말이야 누구 뭐 해가지고 의상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걸 거부하면 제가 온 동네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고 네.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 다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창의적인 이제 전략 같은 거 힘들어요. 줄줄줄 새 나간다. 선거는 그런 거예요. 선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선대위는 가벼운 게 좋다. 안 그러면요. 너무 무겁게 많이 하지 말고 슬림하자. 아니 사선 의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 대표 이번에 막 내가 진짜 후보를 위해서 이거 하나 싶은데 어떻게 한 2억만 어떻게 좀 이렇게 칸막이를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평생 그 사람과 척질 거 아니면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여기서 살짝 끼어들자면 네. 그 싸가지 없는 놈이 굉장히 되기 싫은가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가지 없는 놈이 되고 말지. 제가 네. 지금도 그러거든요. 네. 제가 선대위 작게 구성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도 싸가지 없는 놈이 되긴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기는 싸가지 없는 놈이고요. 싸가지도 없고 지는 놈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싸가지도 없고 지는 놈은 안 되겠다. 근데 이번에도 이 선대위 저쪽에서는 선대위 위원들 뭐 그냥 뭐 수백만 명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우리 이 대표랑 뭔가 이견이 났는데 정말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난 선거 때도 제가 지역구 선거를 뛸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구 선거를 뛸 때도 그렇고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전당대회 때 제가 산무선거운동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산무선거운동이라 그러면 뭐 문자도 안 보내고 캠프도 안 차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후보도 미디어전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도 지금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문자 보내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선에서 문자 보내는 거는 전국 단위로 이제 010 뒤에 아무거나 랜덤에 생성해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명부 문제도 없고 편하거든요. 네, 네. 뭐 010으로 다 보내면 다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편하긴 한데 그것도 한 방에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는 뭐냐면은 아예 그런데 후보가 나는 문자 메시지 단 하나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거 어차피 선거 공영제이기 때문에 네. 다 우리 세금으로 환급받는 거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 하나도 그런 문자 메시지 운동 같은 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 안 보내겠다 선언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을 받든 말든지 간에 그게 당연히 대서득필 될 거거든요. 네. 언론사에.
저는 그렇게 해서 얻는 홍보 효과가 더 크다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저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는 거지.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많은 선거를 선거는 저 다 투표했거든요 지금까지. 네. 단 한 번도 문자 메시지 보고 저는 후보를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동네 구의원마저도 저는 문자 메시지 보고 선정한 적이 없고요. 네. 오히려 문자 메시지 보낸 중에 너무 이제 내용이 말도 안 돼가지고 안 뽑은 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문자 메시지 때문에 후보를 선정한 적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건. 예. 이번 하여튼 캠프 구성이나 선거운동 방식은 완전 국민의힘의 새로운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전당대회 때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우리 전당대회도 전국 단위 선거인데 그냥 네. 문자 안 보내보지. 뭐 캠프 그래서 원래 그 선거 치르면요 그 접객하는 공간 이렇게 뭐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보면은 와 동네 그 차려놓으면은 제가 처음 선거 나갈 때 뭣도 모르고 이 과자 같은 거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네. 과자가 너무 빠른 비율로 사라지는 거예요. 네. 봤더니 이준석 선거사무소에 가니까 과자가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 아침에 들러가지고 과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먹으면 그래도 안 찍어줘요? 같은 분이 매일 오십니다. 선거 어차피 운동하는 한 기간 표다. 동안에. 그러니까 도합 그 가져가는 과자의 액수는 상당하실 것 같은데 그 합집합에 보면은 거기 방문하신 분의 그 숫자는 2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방송사, 통신사, 과자 회사들 다 긴장해야 돼요. 아까 냉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게 저는 네. 철저하게 그때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걸어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볼넷으로 나가는 것이나 네. 안타를 쳐서 나가는 것이나 똑같다. 나갔기만 나갔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가는 확률이 높으면은 돌아가지고 득점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아하. 간단한 이론에 근거한 건데 저는 냉정하게 득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것이 이걸 해서 득표를 했느냐. 2030 유세차 운동은 득표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죠. 그건 도움이 됐죠. 문자 메시지 전 문자 메시지 보고 뽑은 사람 없다고 확신합니다. 없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유권자도. 네. 근데 보통 그런 걸 하는 거는 창의력이 안 돼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돈을 소진하자 해서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만약 저희가 이제 젊은 감각으로 캠프를 꾸리고 한다 그러면은 할 거 많아서 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할 거 없어서 문자 보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뭐 기대가 뭐 네. 새로운 방식이 기대가 근데 되네요. 예. 이 경선 끝나고 나니까 윤석열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받는지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서 양자 대결에서 크게 이기는 결과도 나오고 또 이 정권 심판론이냐 재창출론이냐 이거 했을 때 정권 심판, 정권 교체로 하자가 좀 거의 20% 넘게 높게도 나오는데 이러면 뭐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보통 선거가 끝나게 되면요 네.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네. 우리 후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과대 표집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과대 표집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 예, 경선을 앞두고 전화 응답을 되게 자주 받았던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당 지지율도 상승하고 그 경향성 때문에 한 2, 3주 정도는 그게 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15% 정도 되는 걸 놓고 보통 과대 표집 효과는 4, 5% 정도로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한 10%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가 지금 합리적인 분석일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난 뒤에 과대 표집 효과가 사라진 뒤에 네. 그때 우리 가서. 후보의 지지율을 측정해 보면은 그게 아마 우리 후보가 지금 판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잣대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뭐 지금 당장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그 결국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그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어떤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거랑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좀 돼야 되는 것이 음. 그 오늘 제가 오면서 어떤 여론조사를 봤는데 만약 안철수 후보와 우리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은 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몇 대 몇을 찍겠느냐 이런 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거강꾼 나가놓으니까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그런 걸 돌리나 본데 네. 50대 30으로 봤습니다. 결과를 제가. 안철수 대표의 지금 통상적인 지지율에 비해 가지고 네. 50대 30이면은 꽤 적은 격차입니다. 단일화 조사에서 첫 조사를 이제 봤을 때.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가 이 단일화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특기는 이게 이쪽에 관심 갖게 되면요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 구도가 좀 관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네. 우리 후보가 이재명과의 대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피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빨리 저는 병참에 전념하고 네, 네. 우리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네. 좀 이 단칼에 좀 모든 사안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일각에서는 우리 그 이 대표가 네. 안철수 대표 싫어한다. 그래서 저렇게 공격하고 견제한다. 이런 뭐 시각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랑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에서 경쟁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걸 텐데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 게 네. 제가 이미 2018년에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오고 그때 바른미래당에 같이 제가 노원병 보궐에 나갔을 때 노원병에서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득표율보다 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역구 경쟁은 제가 안철수 대표랑 한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추월한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사감 없어요? 아니 상계동에 올 리가 없어요. 안철수 대표가 무슨 그 뭐 굉장히 굳은 네. 심지가 있어가지고 원래 네. 상계동 출신도 아니신데 꼭 이준석을 꺾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시라면은 네. 그것도 뭐 오면 받아들이겠는데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비판적이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글쎄요. 그건 안철수 대표 얘기하는 행태에 걸. 대한 거죠. 왜냐면 네. 안철수 대표가 뭐 저한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러면은 무수히 할 수 있지만은 왜냐면 같은 당도 해봤고 네. 그 당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 당 운영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위주하고자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 당이 이제 의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마지막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나중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제가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언론에다 뭔 소리까지 했냐면요. 이준석 곧 잘리겠네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안 대표께서 굉장히 도발적인 거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다 기록에 오히려 남아, 안 대표가 이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디스를 한 게 다 많다. 기록돼 있는 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어차피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주 경쟁자니까 예. 지금 대장동 의혹 하면서 이 많은 의혹, 이 많은 공격, 비판, 정황 증거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전혀 자기는 잘못한 바가 없다. 관련이 없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재명 후보의 이 계속된 해명에 대해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한 방에 날리는 카드는요. 네. 이재명 후보는 도덕적인 면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후보예요. 사람들한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대장동권에 대해서도 저는 일반적인 대장동권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형사적 관점, 사법적 관점 비판하는 분들과 다르게 저는 궤를 약간 다르게 가져가요. 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인 것처럼 포장되어 왔지만은 네. 이 사람이 성남시라는 아주 특수한 지자체의 장을 지내면서 정치 활동 시작했던 것이 저 사람의 캐릭터를 결정한 거다. 이런 설명을 이제 해나가는 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행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 빚을 갚았다 무슨 뭐 네. 아니면 무상 시리즈를 해가지고 복지를 했다 네. 이런 거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성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부자 네. 지자체. 네. 성남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세 세수라고 하면 지방세 세수의 상당 부분은 재산세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내는 지방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전체 법인세 중에 한 10%를 지방 법인세로 가져가게 네. 되는데 성남이라는 지자체의 특성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교부금을 안 줘도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불교부 단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광역 단체 중에는 서울 정도, 네. 그리고 지방에서는 기초 단체 중에서는 한 5개 정도가 보통 여기 해당됩니다. 전국에서. 네. 그래서 성남은 항상 들어가고요. 아. 고양, 수원, 안양, 성남 등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는데 통계 찾아보시면요. 서울보다 성남이 재정이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기업이 밀집되고 대한민국 밀집돼 수도인 있는데 서울보다 지역은 작으니까. 성남이 재정상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건 이재명 씨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게 아닌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 생각하신 뒤에 네. 그 지도 위에 선을 긋다 보니까 양재동에 산 넘어가지고 판교를 지나가는 지나가죠. 라인을 그은 거고요. 그게 성남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택지를 지어 팔아도 네. 아니면은 기업용 용지를 분양해도 네.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상 시리즈를 할 수 있고 한 거지. 제가 항상 이재명 후보에 대해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동두천 시장이 되어가지고 비슷하는 걸 하면서 인정하겠다. 제가 대통령 밀겠다. 아, 이재명과 동두천 시장인데 네. 동두천이 재정자립 제가 동두천 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동두천 시장이 되어가지고 행정을 했더니만은 막 이렇게 빚고 갚고 그리고 막 무슨 무상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로까지 상황 만들잖아요.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 네, 네. 천재예요 그 사람은. 네. 그런데 성남시장은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은 부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부도가 나서 모라토리엄도 한번 그 했어요. 이대엽 시장이 부도 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회계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글쎄요, 그 상황이었어요. 모라토리엄이 쇼였다고 그러긴 해요. 네. 그것도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도요.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시면은 그거는 선언 안 해도 되는 모라토리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 뭡니까? 빚 못 갚겠다 선언하는 네.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냥 갚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세금 체납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안 내겠다 뻗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돈이 있어도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어떤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것도 네. 이재명 후보 나름의 굉장히 훌륭한 기술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성남이 파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백현동 부지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이렇게 옹벽 아파트 이런 거 보면요. 네. 산지 아닙니까 사실상 원래 대한민국의 산지를 만약에 몇 단계씩 종상향 시켜가지고 분양해서 돈 버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돈 못 벌 지자체장이 없습니다. 네. 저희 국도의 상계동에도 뒤에 단공개 가가지고 산 깎아가지고 종상향 네. 시켜서 팔면은 몇천억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가 아니 진짜 상계동에 저희 집 뒤에도 네. 한 만평 정도 산 깎아가지고 종상향 시켜서 팔면은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러고도 감옥 안 갈 수 있다는 자신만 있으면은 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재명 씨는 아직 감옥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도 네. 무상 산후조리원 할 수 있어요. 상계동에서도.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수사는 지금 뭐 제자리 걸음이에요.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특검은 안 받겠다 그러고. 근데 거꾸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거의 먼지 털듯이 지금 12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찰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겁니까? 저는 그 윤 후보가 지금 이미 국민들에게 그런 도덕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여러 고비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크게 문제들을 흠이 밟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아 진짜 뭔가 있었으면은 그때 추미애 장관이랑 진짜 속된 표현으로 네. 사생결단했을 때 그렇죠. 그때 뭐라도 저쪽에서 쓰지 않았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갈수록 나오는 아이템들이 조금은 이 소위 말하는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 과거에 이제 적용했던 그런 어떤 의혹들보다는 네. 가벼워지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대중이 받아들이기에 덜 이제 파괴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 것들. 그러니까 대장동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죠. 예. 네, 뭐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뭐 요즘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 무슨 뭐 국토보유세, 뭐 무슨 총량제 등등 해가지고 뭐 하루에 여러 한 가지 건씩 터뜨리세요. 이제 네. 뭐 정책 얘기 마치 이제 정책 그 토론으로 가자는 것처럼 이제 매일 던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제 세입보다는 세출에 있어가지고 자기 어떻게 쓰느냐만 강조하던 분이다 보니까 세입을 늘리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피상적이기도 하고 네. 그냥 뭐- 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네.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소리. 그러니까 음. 국토 보유세 이런 것들 같은 네. 경우에 그 국토 보유세가 진짜 현실화돼 가지고 굉장히 그 본인 말대로 기본소득을 충당할 정도로 네. 중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 돈 거두면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라는 거는 어느 쪽을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경제학 개론을 펼쳐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세의 귀착이에요. 그렇죠. 조세의 네. 귀착. 예를 정가 들어서 효과. 예,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세금을 올렸을 때 그게 꼭 토지 소유주나 아니면 주택 소유주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세입자한테 가는 그만큼 경우도 월세를 생기죠. 인상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월세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 수익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일정 부분은 소유자도 부담하겠지만은
그런데 경제적으로 약자는 오히려 세입자일 텐데 네. 세입자에게 가는 부담을 더 키우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냉정하게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음. 식으로 부효과 생각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딱 그랬거든요. 보면은 맞습니다. 네. 최저임금 올리면은 그래 최저임금 받는 사람 좋겠지. 근데 그분들 잘렸어요. 많은 경우에.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교묘한 정치적인 관점도 들어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TV조선 강적들 하면서 네. 그 김갑수 그 평론가가 네, 네. 그 최저임금 인상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유한 게 뭐냐면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건 이런 거다. 우리 강적들 그 멤버들 5명이 앉아 있는데 네. 우리가 뭐 한 편 찍는데 얼마 받는 게 너무 적으니까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올린다. 그래 그럼 올리면 되지. 그래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대신 갑수님 잘리면 되는 거다. 그렇죠. 사람을 줄여버리죠. 자 그러면 이 5명의 멤버들 중에서 네. 4명은 행복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갑수님이 말없이 집에 가시면 된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행을 담보로 해서 4명이 그냥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지금 약간 그런 겁니다. 네. 항상 그 고용주라는 거는 그 고용하는 사람이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 같으면은 고용을 유지하고 네. 그것보다 아래면 자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조장하는 것인데 음. 그래서 임금이 오른 사람은 좋겠죠. 네. 한 7, 80% 생한 사람들은. 네. 그런데 잘린 10% 2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잃은 거예요, 모든 거를. 그렇죠. 예. 그 발상에서 또 똑같은 게 뭐냐면은 음. 그 음식점 총량제. 음식점 총량제. 예. 음식점 총량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 동네에서 음식점 하고 싶은 사람 5명이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3명한테만 허가해주고 2명은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5명이 전부 다 회사 다니다 은퇴해가지고 앞으로 애들 대학 보내고 하려고 그러면 10년은 경제생활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일정한 경제적 이윤을 5명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3명이 나눠 갖게 하니까 그 3명은 좋죠. 그렇죠. 그렇죠. 2명은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히 음. 기술을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음식적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자기도 참 어려운 길인 거 알면서도 가는 그런 하지만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선택인데 선택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네. 그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주 4일제도 네. 네. 주사일제도 얘기했죠. 주 4일제도 제가 냉정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주 5일제로 갔을 때 아무 일 안 생겼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주 5일제는 속된 말로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간 겁니다. 그렇죠. 토요일 네. 절반 근무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렇죠. 5.5에서 5가 되면 10% 정도 그냥 그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네. 겁니다. 5에서 4로 가면요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엄청 줄어들죠. 타격이 훨씬 크고요. 네. 그랬더니만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생산 효율을 늘리면 된다. 효율을 이걸 가볍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음. 어떤 노동자가 생산 효율을 20% 올린다는 거는 혁신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걸 모든 업종에서 혁신을 이뤄낸다고요? 치킨을 튀기는 사람이 20%더 빠르게 치킨을 튀기는 방법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길거리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 20% 빠르게 청소하는 방법이 뭡니까? 대충 청소하고 대충 튀기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네. 본인이 했던 직업들은 그래도 돼요. 변호사. 변호사. 네. 변호사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네. 예. 평소에 뭐 사람들과 이렇게 뭐 얼리는 시간 줄이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시장 뭐 그냥 보고 같은 거 간략하게 받고 그냥 빨리 네. 퇴근시키면 되겠죠. 진짜 생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물품을 생산해야 된다든지 네. 음식을 만드신다든지 네. 이분들한테 20% 빠르게 하라 그러면은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힘들죠. 정말. 중국집에서 주방일 보시는 분한테 20% 빠르게 짜장면을 만들어라. 안 되는 걸 갖고 그냥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뭐 말실수 논란도 많고 그랬는데 과연 대통령할 준비가 돼 있느냐, 정책 현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국민들의 우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말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았고 그동안에 대표로서 이 윤석열 후보 이 정책적인 비전, 대통령으로서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고 어떻게 그 지원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우리 후보가 약간 그 물론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네. 사법고시도 보고 해서 외우는 걸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우리 후보가 굉장히 자팍다식형입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진짜 자팍다식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가끔 후보랑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다 외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책도 많이 읽은 것 같고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아니면 알고 있는 유형인데 대신 후보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거는 표 계산입니다.
표 계산. 표계산. 표계산이라 하면은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 때 유권자가 가장 잘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굳이 이제 맞는 말 틀린 말 이전에 네. 그 유권자가 기대하는 말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 좀 네, 구분하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 옳고 그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옳고 그름에는 이제 그 약간 정치는 약간 다른 게 그거거든요. 그 표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개념인데 그렇죠. 네, 네. 그 전환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정치 신인이고 네. 신인의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보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게 뭐 글쎄 뭐 참신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버무려 나가야 될지 고민이 저는-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후보가 네. 잘하는 면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좋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면? 저는 네. 후보에 대해서 많은 네. 사람들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기대하고 있던 그 윤석열의 또는 그 사람의 음. 인상적인 특징적인 모습이라 하면은 좀 거리낌 없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음. 우리 박범계 그 의원이랑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붙었을 때 상임위에서 붙었을 때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후보가 그때 박범계 의원이 뭐라 하니까 거기다 놓고 아니 그 예전에 저한테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굉장한 좀 박력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그 국회의원 앞에 위축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 보였던 그런 것들을 사실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네, 발언으로 네. 기억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 후보가 정책에 관련해서도 좀 신인답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자신감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다른 게 후보가 본인이 자꾸 말실수를 지적받으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 말실수는요 후보가 아직 표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력에서 제가 표현이 미숙했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 후보가 전두환 대통령이 참 민주주의에 있어가지고는 5.18이나 12.12 같이 지탄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김재익 수석 같은 사람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예, 예. 이런 발언을 할 때 표현이 어떻게 됐다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그리고 충분히 말되는 얘기인데 그 표현할 때 이제 정치를 다 잘했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미숙함을 덜어내고 나면은 저는 후보가 좀 정치권에서 할 수 없었던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하는데 네. 물론 그 전두환 발언 그런 거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물론 그렇죠. 다른 정책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적용해서 네. 이야기를 바라는데 후보가 또 그런 걸 아까 자팍다시기를 표현했지만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1대1 토론하자 했는데 네. 아마 이제 말싸움에서는 내가 완전히 KO 시킬 수 있다 윤석열 아마 이런 것 같은데 1대1 정말 앞으로 토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한테 밀리는 건 아닐까요? 저는 우리 후보가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토론 능력을 보여줬다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우리 유권자는 현명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요럴 것이다 예상했을 때보다 잘하면은 잘하네 이러는 것이고 네. 예상치보다 못하면은 못한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상대 평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평생 달고 나온 얘기가 뭐 좀만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하버드 나온 놈이 그거밖에 못하냐를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으면 오히려 나중에 좋아질 그러니까 수 저는 있다.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이 평가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저는 그래서 이 약간 제가 또 안철수 대표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네. 초기에 안철수 대표가 토론에 있어 박한 평가를 받았던 거는 네.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서울대 의대 출신 지성이고 그리고 멘토였잖아요. 그리고 또. 과학자가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또 논리적일 것이다 했는데 안 대표가 토론 스킬이 좀 떨어지면서 그 네.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처음에 좀 네. 조롱을 많이 당했던 거고 안 대표가 마지막에 있던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토론이 서울시장 단일화 토론이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은 안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들이 있었어요. 아하. 안 대표가 예전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나아졌네. 좋아졌다. 저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우리 후보는 음. 우리 국민 너무 잘합니다. 네. 검찰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고 네. 정치에는 갓 입문한 신인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말 기술이 능숙난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득볼 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갑자기 얘기가 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만약에 40살이 넘었었으면 네. 이번에 대선 나갔을까요? 저는 이 안 대표가 나갔을 겁니다.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요? 저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목받는 것이고 네. 아. 네. 당 대표를 안 한 상태에서 대선 나갔으면은 뭐 코미디였겠죠. 그거는. 아 물론 그렇죠. 근데 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 야 인물이 없으니 나가주세요 하면 나갔겠나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네. 저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는 길게 보고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젊은 당 대표를 뽑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단기적인 목표가 대선 출마가 아니라는 게 아마 당 대표로서 사상 처음일 겁니다. 아 보통 당 대표가 되면은 당연히 차세대 주자군의 이름이 그렇죠. 오르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당 대표가 선택을 할 때 보면은 무조건 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무를 많이 선택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대선 출마를 할 생각으로 지금 있었다 그러면은 기본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조직 꾸릴 때, 네. 네. 지역 당협위원장 고를 때 이 사람 할 때 다 그렇죠. 후보들 부릅니다. 음. 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라. 들어보니까 가장 잘 충성할 것 같아. 그럼 오케이, 네. 너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대선을 염두에 네. 두고 움직이는 네. 당 대표의 조직 관리거든요. 네. 저는 그냥 지금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냥 경선하라 그러고 해요. 그냥 보면은. 그건 왜냐면 저는 제가 다음 타이밍에 대선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2년 후에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타이밍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왜냐면 제가 외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공부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대선 한 번도 지금도 나왔으니까. 차기 주자로 지금 벌써 주목을 받고 계신데 근데 저는 외치에 대해서 저는 꼭 우리나라 좀 이제 더 대통령이 공부를 될 사람들은 필요하죠. 책임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필요하죠. 저는 문재인 정부 보면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요. 네. 이 정부는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그래도요. 네. 4년 내내 5년 내내 대통령이 밖에 가서 무슨 뭘 팔아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맨날 외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일본은 반성해라 이런 거밖에 없고 네. 북한하고 잘해보자 이런 아니 얘기밖에 뭐 없죠. 대화하자. 가가지고 뭐 북한은 어떻게 하고 트럼프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이런 거밖에 네. 없고 우리 대통령이 진짜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10조 원어치 원전을 팔아왔다.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앞으로 뭐 파생돼서 한 50만 개 생길 것 같다. 저는 이런 뉴스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 내치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외치를 통해 가지고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의 어쨌든 산업 지형을 네. 넓히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대통령께서 갔다 그러면은 뭐 경제 사절단으로 어디 뭐 핀란드에 같이 갔다는 친구들 뭐 네.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딱히 자기들 세일즈 해주는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 대통령을 해보겠다. 인맥, 예. 네.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스탠다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그게 지금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집권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는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냥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안 맞는 행동들 너무 많이 한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험도 경력도 없으니까. 근데 이왕 나왔으니 자 이번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게 종로 재보궐 선거인데 네. 종로에 지금 나가라는 요구도 많고 전부에도 한번 언급하셨어요. 근데 종로 나가달라 하면 나가실 겁니까? 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당 대표로서 이번에 대통령만 만들면은 네. 네. 저는 제 나이 때 이룰 수 없는 걸 다 이룬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뭐 더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까지 이뤄도 뭐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건 네. 사실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거기에서 판단하는 거는 냉정하게 아까 말했듯이 또 머니볼입니다. 네. 이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 행위냐 간표 요인이냐거든요. 제가 말했듯이 선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창의적인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당 대표가 중심을 잡는 가치냐, 네. 아니면 소위 이제 지금 기성 정치권의 논리대로 러닝메이트 성격으로 나가가지고 종로에서 같이 표심을 끌어올리는 게 맞냐 이런 건데 우선 둘 다 하기 힘듭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제 선거 지금 제가 띠두르고 앞에 종로에서 인사하고 있지 그렇죠. 사무실에서 일 보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한 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치러진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서울시장 뽑으면서 구의원도 뽑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은 줄투표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서울시장을 놓고 서울시장의 당과 같은 당을 주르륵 뽑는 거죠. 구청장 그렇죠. 이렇게 줄투표라고 하지. 그런 보통 큰 선거의 후보를 먼저 결정하고 작은 선거의 후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근데 거꾸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 구의원 후보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장을 누구 뽑아야겠어 이런 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역으로 종속 관계가 네, 아니기 네.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득표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어떻게 당에서 창의적인 선거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네. 저는 하지만 그 컨셉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종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우리 후보가 네. 그 시점에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고 네. 예를 들어 전문가를 보완했다 그러면은 뭐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가 출마시킨다든지 그때 우리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는 의미.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아, 저 사람은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은 뭐 경제 내각에서 중용돼 있구나 뭐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되지. 네. 제가 단순히 인지도 있고 지금 뭐 다소간에 인기가 있다 해가지고 네. 제 후보를 견인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논리적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 뭐 부드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야채가 아삭아삭하면서 부드러울 수는 없다. 네.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있을 수 없다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때랑 다르게 이제 당 대표로 한 이제 4, 5개월 지금 일을 해 오셨는데 네. 이제 지금은 어떤 정치라는 게 뭐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음. 두 가지가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아직도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고요. 이런 겁니다. 원래 당내 개혁이라는 것이 네. 혁명보다 어렵다. 네. 그렇죠. 예. 원래 혁명은 다 싹 갈아엎고 그렇죠. 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개혁은 진짜 많은 반발과 중간에 그런 그렇죠. 설득과 때로는 이렇게 뭐 강행 이런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제가 혁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굉장히 여러 어려운 부침 과정 겪고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네. 여론전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집단은 악마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대상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뭐 그분들을 직접 표현 안 한다고 대중적으로 악마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한 측면도 있긴 한데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해 나가야죠. 그거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제 저희가 여쭤본 게 네.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던 게 여자친구 얘기였는데 네. 그 여자친구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세요? 아니 그거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노출 되게 싫어합니다. 여전히 넣고 맺습니까? 예, 예. 근데 전번에 한번 음. 유승민 의원 따님한테 또 직국에 누가 물어봤어요. 네. 이준석 어떠냐? 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서 혹시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저는 그 유담 다미를 네. 제가 살면서 딱 2번 봤어요. 아주 어릴 때 진짜 한 2살 때쯤 이때 막 본 거고, 그래요? 예, 오. 그거 보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한 20년 훅 건너뛰어가지고 20년, 30년 가까이 건너뛰어가지고 네. 20년, 30년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본 거기 때문에 네. 본 거 딱 그러니까 지난 2010년 대선 딱 한 번 봤어요. 아. 홍대에서 유세할 때. 그때. 네. 저는 그래서 단 한 문장도 대화 나오는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대중 정치인한테는 네. 여자친구 또는 부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중들이 되게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을 과연 사귈까? 정말 그냥 평범한 진짜 평범합니다. 예. 이상형이 어떤 형이에요? 저는 딱히 이상형을 두고 이렇게 사람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이라는 표현보다는 마음이 맞는 그런 거다. 이렇게. 네. 마음이 맞는다. 저희 왜냐면 이상형을 둔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네. 결혼은 나중에 하실 거죠. 그러니까 꼭 이분을 얘기하는 게 저는 비혼주의자는 아닙니다. 비혼주의자는 아니고. 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네. 대신 질문해 드렸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사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그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뭐 엄청 씩씩하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여기 어떤 이야기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로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지 또 그 윤석열 대선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을 닦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이준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